저는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의 대표 백남정입니다. 저희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는 인천에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생활교육 인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받은 주제가 지역 협력 사례입니다. 지역과 협력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협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장점으로 갖고 있을까? 우리는 지원센터로서의 자격은 사실 우리가 받은 예산을 얼마나 시민들에게 적절히 잘 사용하느냐와 관련이 있고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다른 곳들과 협력을 하려면 시민단체로서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성격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편이지요. 특히 환경 먹거리 교육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센터보다는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시민단체로서의 성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한 것은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라한 일을 해놓고 이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작이 다른 곳들에서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특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인천에서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역연계 환경 먹거리 교육을 한 사례는 되게 초라합니다. 2020년에 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식생활교육 각 환경단체들이 여러 곳에서 학생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중에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기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센터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데 그 다양한 구슬들이 꿰일 때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저는 199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환경단체의 후원자로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도 했고요. 환경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관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관심은 제가 단체장이 됐을 때 환경단체와 적극적으로 우리 단체가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무성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들이 만날 때는요, 인간이 만납니다. 그리고 사업 대 사업으로 만나는 것들은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바닥에 깔려 있던 어떤 흐름들을 좀 이해하셔야지만 왜 인천에서의 이런 사례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환경센터와 연계를 하려면 우리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부터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인천의 강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환경단체 한두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희 톡방에는 소등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는데 함께 참여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에도 환경단체 모임인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와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관심과 단체가 함께 만나는 일은 좀 다른 차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1년도에 저희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각각의 교환들을 모든 학교나 또는 기관, 교육기관에 배포를 할 거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육을 받으려고, 지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교환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교환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 공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처장님도 알 계시지만, 지역의 지원센터들은 그 수탁 사업만 진행하기에도 너무너무 바쁜 거죠. 외부 사업에 우리가 시민단체로서, 시민활동가로서 대응하기에 역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역량은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고 시간의 문제 또는 그 여력의 문제인 거죠. 그걸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 또는 외부에서 오는 우리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들은 제가 수행하겠다고 저희 사무처장님과 저는 일종의 업무를 분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교환을 보냈으니 당연히 저에게 교육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요청에 저희가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주한도서관에서 유치원이나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건데, 주한도서관으로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다. 받는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이제 제가 하거나 또는 그동안 환경에 되게 많은 활동을 했던 그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나가는 것은 환경교육을 앞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꺼버릴 수 있다고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설픈 교육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거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죠. 준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저희가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특별한 팀을 꾸릴 테니 지원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8명의 강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들과 함께 계속 강의에 대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 모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지구의 날이나 또는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온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 개인적인 대응을 했었죠. 그리고 센터장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랑 굉장히 잘 아는 그리고 또 다른 그 환경 관련된 운영위원회에도 같이 속해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초에 살짝 환경교육 센터와 식생활교육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저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도 사정이 똑같았던 거죠. 센터로 지정을 받은 곳은 자기가 받은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 사무국도 그리 많이 여러 사업을 막 벌릴 만큼 여력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제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부 모임을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인천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시에는 환경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생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환생교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이런 분들인데, 그 환생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진보교육감이 이제 되면서
장학사를 환경만 전문적으로 하는 장학사가 이제 생긴 거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인천시 교육청 찾아가는 기후학교라는 이름으로 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20여 개 환경단체가 모이고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했고요. 6월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강사들이 모두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학교 사회협력 환경교육 1회, 그 다음에 교구 제작. 그래서 환경교육에 그런 다양한 교구들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식생활 교육에서도 저런 보드게임이나 다양한 교구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환경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로 의사소통,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워크숍, 한 8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워크숍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이런 아주 긴 준비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7월에 교육 신청을 받았고 600학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1380학급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내요. 교환을 내고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학년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학교에 배포를 한 다음에 그중에 어떤 단체와 환경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20여 개의 환경단체들 중에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를 지원한 학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되게 놀랍죠. 그래서 저는 왜 환경단체들을 보다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를 더 환경교육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수업했던 장면 그냥 쭉 보여드립니다. 저 동그라미는 초상권 때문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저희가 1차시, 2차시, 보통 2차시로 진행을 하는데 한 차시마다 2교시 블록 수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시 때는 로컬푸드 보드게임과 그 다음에 가까운 먹거리가 왜 좋은지, 3교시 때는 먹거리와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저탄소 김밥 만들기.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긴 했는데, 학교에서 약간 초상권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초등편, 중고등편이 있고요. 그 초등편에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들, 단체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교환을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대 효과에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매일 먹는 음식과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안다면 생활 속에서 실천의 기회가 많으니까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이라고 느끼고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교육 제주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강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주 음식영화 축제를 기획했던 배경이랑 진행 상황, 그리고 기후위기가 제주 음식영화 축제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올해 음식영화 축제가 7회째 이뤄졌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게 된 지 6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획한 게 아니고요. 바로 전 사무국장님께서 이 제주 음식영화 축제를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에 이제 세일의 아트센터라는 아주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일단 제주도가요 문화시설이 되게 취약해요. 여기는 뭐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 컨벤션 센터라고 있는 거는 서귀포 쪽에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하루 임대료를 내야 된다면 몇 억씩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 전 사무국장님이 그 고민을 거쳐서 그래도 문화시설이 취약한 제주도를 이제 영화라든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영화, 그리고 식생활과 접목시켜서 뭔가를 좀 알려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통해서 제주 음식영화 축제가 탄생한 것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보시면 어떻게 넘기는 거야? 예. 그 영화들 보시면 뭐 그 리틀 포레스트라든가 다큐 자연농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미 기후 위기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순히 영화 상영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 다양한 제주 지역의 다양한 음식 문화라든가 혹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점, 느낄 수 있는 점, 힐링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알려내고자 강연도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예, 이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예, 이때부터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는 그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했는데 그 2회째 때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늘렸어요. 1회 때는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많이 1회여서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많은 인원수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때는 정말 많이 그러니까 2회째 홍보도 많이 했죠. 물론 홍보비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대명 리조트라는 리조트에서 2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체험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보시면 뭐냐면 리셉션이라고 해가지고 제주 향토 음식을 대상으로 한 리셉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산은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산은 8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으로 좀 많이 늘렸긴 했지만 그 처음에 1회 때는 그냥 강연과 영화 상영만을 했다면 두 번째는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물론 음식과 관련된 영화를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식생활 교육이다. 제주 음식영화 축제를 통해서 어떠한 식생활 교육을 해낼 것이냐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담아낸 게 이런 부스와 그다음 리셉션, 그다음에 강연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제주 향토 음식 제1호 명인이신 김지순 선생님이시라고 하고요. 이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표님은 아시는군요. 예, 박찬일 셰프님이라고 뭐 TV에도 좀 나오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 김지순 선생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박찬일 셰프님을 되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저렴하게 모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강연에는 사람들이 안 오세요. 근데 리셉션 한다고 하면 지금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리셉션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알려내고자 한 게 리셉션이 아니라 물론 향토 음식의 중요성도 알려내고 우리가 이런 음식을 쉽게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 음식영화 축제를 통해서 알려내고자 했었지만 좀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3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영화를 상영하고 부스를 운영하고 했는데 이때부터요 가장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장소를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부스마저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더욱더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저는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을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회용 쓰레기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회용을 좀 덜 사용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부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 그다음 바른 식생활과 교육. 이거는 제주도 그림인데요.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제주 토종 곡식을 이용한 지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부스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 개회식 공연, 강연, 리세션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4회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했었고, 이때는 더더욱더 환경에 좀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해서 리사이클 교육을 더더욱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예, 보시면 그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활용해서 이제 그 화분 만들기, 뭐 이제 개회식 했었고, 부스도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들 모르시는구나. 먹거리와 관련된 셰프님들은. 아니면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세요? 레이몬 키밍이라고 좀 유명한 셰프님이신데 저만 아닌가 봅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코로나. 이때는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쭉 오프라인으로만 시작을 했던 제주 음식영화 축제가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 3,500만 원, 죄송합니다. 3,500만 원인데 그 전에 원래 예산서상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는 처음에 어떻게든 드라이브 스루로 할까? 워킹 스루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가 결국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그다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주 음식영화 축제와 먹거리 교육, 식생활 교육, 환경 교육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또 풀어나갈까 또 고민을 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다가오니까 또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 있는 널려 있는 동영상들을 수집을 해서 괜찮은 동영상들을 모아서 그거와 관련된 이벤트를 열어보자 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감상문 쓰는 거, 그리고 착한 클릭이라고 해서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죠. 동영상을 보고 그 클릭 수만큼 저희가 기부금을 모아서 그거를 다시 쌀을 사서 취약계층한테 내주는. 그러니까 바른 식생활 공부도 하고 그 클릭 수에 맞게끔 돈을 모아서 기부 활동까지 하는, 먹거리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이때부터 꾸러미를 발송을 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표님과 저하고 이제 동사무소 직원분들하고 해서 제주 음식영화 축제에서 쌀이랑 멸치를 좀 기부한 사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이었는데요. 작년 저희 음식영화 축제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었고, 작년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하고 같이 식생활교육 주간에 같이 접목시켜서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많은 도움을 얻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10편을 준비를 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 10편 중에 2편이 상영이 안 됐어요. 공문이 왔습니다. 도청에서 상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찬반의 여지가 좀 깊은 거는 상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 10편의 영화 중에 2편이 상영이 안 되고, 이제 8편의 영화와
그다음 이벤트 프로그램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했었습니다. 올해 했던 거는 이미 8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요. 영화와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모든 그 지자체들이 아시겠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저희는 많은 것들을 알려내고 많은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영화 수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음식 영화와 관련된 그 영화들은 많아요. 음식과 관련된 영화들 정말 괜찮은 영화들을 많이 알려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들을 알려내고 세계인의 다양한 삶을 좀 보여주고 싶었으나 제일 힘든 거는 영화 배급사 컨택이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급사 컨택이 되고 영화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도 맞고 해야 저희가 영화 상영을 하는데 해가 갈수록 영화 배급사 컨택이 어려워지다 보니 상영할 수 있는 영화 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지금 그래도 계속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인원수는 늘어나가는 그런 제주도의 제주 음식영화 축제가 저희 제주 네트워크에서 자리매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문화시설에 취약한 도시라서 어떻게든 문화시설을 좀 문화적인 혜택을 알려내고 그리고 바른 식생활도 알려내고자 해서 음식과 영화, 음식 이렇게 그 제주 음식영화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소극장에서 리조트로 좀 발전하고 그리고 리조트에서 대형 컨벤션 센터로 발전하고 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닥쳐왔으나 저비용 고효율로 저희가 그나마 바른 식생활도 알려내고 그 다음에 기부문화 조성 그리고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동영상에는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요. 단순히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도 넣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넣으면서 우리가 먹거리와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걸 좀 많이 알려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고민은 기후 위기의 고민과 같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경제적 취약계층이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기까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애 주기별 식생활 교육, 환경 교육, 먹거리 취약계층 돌봄 이런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우리가 홍보하고 그래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 제주 음식영화 축제가 독특한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광덕선 환경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문옥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부탁받은 자료가 식생활 교육과 지역에서의 환경 교육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가급적이면 사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했던 사업들 중에 다행히 저 지역에 있는 식생활 네트워크라든가 또 식생활 교육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가 좀 있어서 그중에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저희가 협력했던 사례 하나와 저희가 식생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환경교육센터와 광역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는 현재 15개, 15개 시도에 18개의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센터는 50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광주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15개 시도에는 다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초는 아직 50개밖에 없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계속 지정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기초센터가 지역에서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충청남도는 1개 광역센터와 10개 기초센터가 있습니다. 충남엔 15개 시군이 있는데요. 현재는 10개 기초센터가 있는데 얼마 전에 5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부여, 홍성, 청양, 보령 이렇게 공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충남은 전국 최초로 아마 15개 기초센터 모두가 지정이 되어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역환경교육센터인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는 저희 그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천안의 광덕산에 오시면 그 자락에 저희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시다가 혹시 이런 건물이 보이시면 들어오셔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가장 아끼는 커피 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3가지 추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특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광역환경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면 산 좋고 물 좋은 데에 아주 근사한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그런 걸 환경교육센터라고 얘기를 많이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환경교육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은 크게 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고 양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3가지 그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네트워킹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을 양성을 하고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저희 주된 사업 목표이자 방향성으로 삼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에서 놀자라고 하는 이 협력 사례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까지가 꽤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맨 처음 2011년도 가을쯤 되셨는데 본인의 아이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좀 긴장했나 봅니다. 아이가 들어가셨다라고. 입학을 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우리 지역의 자원과 우리 지역의 문화에 기반한 교육을 하고 싶다. 특히 이제 식생활과 관련된 또 농사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쭉 진행을 했고요. 매해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상은 풍세, 용정, 미죽 이렇게 지역 우리 센터 근방에 있는 그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풍용미 프로젝트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텃밭과 텃논을 조성을 하고 농사체험학습과 식생활교육, 그다음에 논생태조사활동이라든가 전통 음식 만들기, 지풀문화축제 이런 그 교육들을 1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 주체와 주관단체, 중간지원, 그다음에 협력기관들 이 명단을 쭉 보시면 지역에 있는 그 면사무소라든가 저희 같은 전문센터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그냥 일반 복지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일정은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기금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관과 단체라든가 또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좀 뭔가 후원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돈으로 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종자라든가 또 텃밭을 좀 어느 정도 본인 걸 쓰도록 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물품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 설명회와 업무 협약식을 3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게 업무 협약식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4년도 사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제가 들어간 사진 중에서 제일 잘생긴 걸 찾다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협약식을 통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자라고 협약을 하고요. 1년 동안 3월부터 10월까지 체험장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풀문화축제라고 해서 보통 10월 달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1월 달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 해 동안의 교육 성과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축제 형식으로 나누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맨 처음에 이제 봄마중을 시작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 어떤 생태 환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감자 심기라든가 모내기라든가 논생물 조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 논농사라든가 밭농사를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 농사 활동과 더불어서 관련된 환경 교육을 같이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수업은 주로 그 풍세, 용정, 미죽 이 세 군데 학교에서 했다 그랬는데요. 학교의 실과 시간에 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이제 겨울에도 마지막에 이런 함께 성과를 나누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하지는 못했지만 이 김장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김장을 했거든요. 이거를 지역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까지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성과가 보통 저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성과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우리 지역의 자원에 기반해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걸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학부모가 처음에 함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센터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같이 강사 양성 교육도 받으시고요.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거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1년 정도 활동하시고 나서 식생활 교육 천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좀 체계를 잡고 지금은 식생활 교육 천안 네트워크로 지금 발족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여기 식생활 교육 천안 네트워크의 이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나가는데 꼬박꼬박 회비를 내니까 여기 대표님 계시는데 좋다고 하시네요. 앞으로도 회비는 꼬박꼬박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과가 이제 미죽초등학교 사례인데요. 이제 아까 같이 했던 학교 중에 미죽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이제 강정훈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학교에서 오셔가지고 이걸 다시 주도적으로 그 개편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절기와 함께하는 바른 미죽 식생활 교육이라 그래서 춘분부터 시작해서 고구, 소만 이 각각의 절기에 따른 활동들을 농사 활동이라든가 생태 교육 활동과 같이 더불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작게 써진 게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할 때 같이 협력했던 그 단체들입니다. 학교에서 주가 돼서 진행을 하되 각각의 교육 과정에서는 내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식생활 교육 철안 네트워크에서 어쩔 때는 저희 센터에서 또 어쩔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떨 때는 지역의 또 장목반에서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1년 동안 꾹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종, 소서 이렇게 쭉 진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환경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탄소 마일리지라든가 생태 발자국과 같은 교육도 아이들에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미죽초등학교가 지역에 있는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지금 한 65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꽤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이제는 미죽초등학교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한다고 소문이 나서 천안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좀 이쪽으로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살짝 성과가 조금씩 이제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의 작은 학교를 또 좀 살릴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로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죽초등학교에서 이걸 담당했던 선생님이 이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십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방법, 또 자연에서 배운 우리의 전통 문화 등을 새롭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바른 식생활 교육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학교 교육에 대한 협의를 마을과 지역이 함께 학교, 우리 아이를 같이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 센터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텃밭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논에서 놀자 프로그램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게 제 장명 실력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배경은 학교에서의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1학교 1환경 동아리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시책으로 좀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텃밭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 교육을 할 것이라고 지침이 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텃밭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어떻게 텃밭 교육을 아이들하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요구가 좀 있었고요. 관련돼서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한 그 다양한 수요 조사에서도 이 텃밭 교육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꽤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잘 알겠지만 이 텃밭 교육, 작물 교육,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많은 교육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필요성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12차 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 학기가 17차 시인데요. 보통 우리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3월 달에는 보통 바로 못 들어가죠. 보통 한 4월 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12차 시 정도로 하면 한 학기 정도를 다 꾸준하게 매주 한 번씩 간다고 했을 때 다 할 수 있는 분량이라서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차 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은 텃밭을 중심에 두되 텃밭과 관련된 생활환경과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경험할 수 있고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분 수업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2차 시에 걸쳐서 수업하기도 했었는데요. 초반에는 실내 이론 수업을 하고 나가서 이제 다시 텃밭을 관리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텃밭 상자를 저희가 규격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요. 그 이유가 텃밭이 있는 학교는 텃밭을 쓰되 없는 학교는 탓밭 상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첫째, 텃밭 상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겠지만 학교에 자기만 관리하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자기께 생긴 거. 쉬는 시간에도 나와서 막 보기도 하고 막 틈만 나면 와서 관리하기도 하고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텃밭 상자를 꽤 돈을 들여서 꽤 럭셔리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수업이 끝나고 놓고 오지 않아요. 근데 학교 특성상 놓고 오니까 지나가다 교감 선생님이라도 보셔도 야 이거 그냥 놔두지 마 여기다 꽃이라도 심지 그래 그럼 꽃이라도 심거든요. 하다못해 꾸준하게 이 관리가 끝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텃밭 상자라는 아이템을 들고 들어갔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담인데 저희 잘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적정 기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텃밭 상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학교에 뿌렸는데 나중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연락이 와요. 이거 너무 좋다.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분한테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꽤 많이 파셨다고. 말로만 그러고 아직 밥 한 번 안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총 12차 시로 구성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1차 시 때는 먹거리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때도 나가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얘기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차 시, 3차 시 역시 하나씩 보시면 텃밭과 관련된 활동과 그것과 연관된 기후변화, 무슨 오염, 수질, 토양 이런 얘기들을 같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총 12차 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교육과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협력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국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사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행히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협력도 맺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또 계기가 돼서 지역에서도 또 더 많은 교류와 협력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의 교수부장 남용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앞전에 좀 앞에 이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도 광역환경교육센터이듯이 저희도 경남환경교육원도 이제 광역환경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환경센터가 대부분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합니다. 저희들은 요즘 핫한 그 환경교육사 그리고 자연환경 개설사 그런 것들은 환경부지 지정된 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경남 도내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환경교육사나 자연환경사 외에 나머지의 그 교육 인력들은 거의 경남 도내에서 운영한 것들은 저희들이 강사를 무조건 저희들이 무료로 다 양성을 해서 도교육청과 기관에다가 이렇게 요청이 오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강사료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 뭐 제가 갖고 있던 그 인력 양성에 대한 꿀팁을 한두 가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경남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1986년도 개원했고요. 그래 하다가 저희들이 자연환경 해설사, 그다음 뭐 환경센터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은 뭐 식당 저희들이 20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해발 850고지 안에 있습니다. 지리산. 그러니까 산 중턱에 사람들이 보면 놀랍니다. 뭐 산속에 전기가 들어오는가 싶어갖고 어떤 학생은 촛불도 들고 오고 이럽니다. 그럼 뭐 이불도 안 주는가 싶어서 어떤 하나 침낭 가지고 오는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숙박동으로 충분히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식당 조리원 6가지 포함한 2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환경교육 관련된 공무원들은 총 6명입니다. 여기에 환경교육사는 3명이 포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사는 앞에 그 센터장님과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매우 핫합니다. 요즘 그 상반기에 이제 인턴 과정 지금 다시 이제 모집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 기관도 요번에 한 100명 정도 이제 접수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 이제 랜덤으로 24명인가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이론 과정이죠. 이제 시험 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은 다음 달 7일부터 이제 실무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론 시험이 좀 어려웠다. 뭐 어떤 사람은 쉬웠다 이러는데 뭐 평균 합격률이 60에서 70%. 그러니까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람 돌아서면 까먹죠. 왜?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전화번호도 한 100개씩 외웠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보고 시험 치려고 힘들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뭐 자기 제도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가환경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초록지팡이라는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매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한마디보다 거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급 양성기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생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에다가 홍보 안내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모집을 독려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기본 과정 좀 전에 기본 과정을 이제 동영상 그 초록 지팡이 안에 단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영상을 다들 54시간을 보시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 거죠. 시험을 치게 돼서 거기서 과목은 뭐 환경과 철학, 교육론, 생태학, 뭐 생활환경 문제, 환경보건 이거 전체 그 40점 이상 60점 까르기 안 되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 통과되면 다시 이제 저희 환경교육원에 와서 실무 과정 96시간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21시간, 실습 69시간 해서 이렇게 요 과정들을 직접 저희들은 3주간 3박 4일 숙박을 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기관에는 뭐 주말마다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상 숙박 시설이 있어서 3주간 이렇게 아침에 새소리에 깨어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 듣고 나면 이제 실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실무 평가는 이제 지도안 평가와 수업 시험 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수업 지도안 여러분들 현장 수업 가면 그 수업 계획서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내용되어 있는지 그걸 점수를 하고 시험 평가 이렇게 이제 해서 전체 70점 이상 되면 이제 국가에서 수료증이 발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 과정은 그렇게 흐름이 되고요. 자연환경 해설사는 요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섭지 생태 보전 지역에
이렇게 탐방객들한테 이렇게 그 지역의 우수한 환경을 해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요거는 그 환경교육사는 자격증이고 요거는 수료증이라고 보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또 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수료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것도 보통 저희들은 1년에 매년 3월에 해서 3주간 3박 4일간 숙박 운영을 합니다. 요거는 교육시간이 한 80시간 정도 됩니다. 80시간에서 교과 내용은 뭐 생태학, 개론, 자연놀이, 실습, 고객응대 이렇게 총 여러 가지 과목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80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모집은 저희들도 전국 단위로 합니다. 이것도 모집은 저희들도 하는데 저희 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합격률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숙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교육생들이 교환을 쏘게 되면 우리 교수요원들이 대부분 이런 생태나 환경 분야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도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설명도 고쳐주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용어가 틀린 것도 바꿔드리기도 하고 또 시험평가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코칭도 해드리고 그런 나름대로 좀 다른 기관들보다 차별성을 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 과정도 한 100명 정도 우리 접수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주거든요. 한 신청이 보통 100명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교육생 한 30명 정도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랜덤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로또 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지리산에 한번 며칠간 숙박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기간 이렇게 원래 또 여성분들이 남의 밥 해주는 거 얻는 분들 제일 행복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은 그러니까 환경에서 좀 차이가 나고 요거는 필기평가가 있는데 요거는 오픈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북 하는 이유가 다양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개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주된 목적이 돼요. 그 대신 요거는 좀 어려운 게 해설 시험평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설 시험평가가 지정 주제와 자유 주제가 있는데요. 지정 주제는 자유 주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지정 주제는 시험평가 일주일 전에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를 따라서 하는데 그걸 이제 10분간 그러니까 보통 뭐 생태 탐방 지역의 거리가 뭐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딱 추격을 해서 10분 내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안 보고 외워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게 대상에 따라서 의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아들한테 쓰는 의의, 뭐 성인들한테 쓰는 의의, 그러니까 이런 게 따라서 이제 직접 시연을 리얼하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매우 이렇게 시험평가했을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중간에 하다가 자기가 무슨 말인지 기억을 못하고 뻥 이랬다가 가면 제가 한 번씩 평가위원도 나갑니다만은 몇 가지 기억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환경부에서 수료증 개념으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거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특박 강사 양성 과정 앞에도 광덕산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저희도 이 사업은 이제 도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각급 학교 단위에 이런 강사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지고 저희 경남도교육청이랑 저희 환경교육이랑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해서 한 50시간 정도 강사 교육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배출했던 자연환경 해선사나 뭐 도시농업관리사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텃밭의 생기적 교환 작성법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교환을 짜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그 텃밭의 목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뭐, 이제 도내에 한 150여 개 학교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이 강사가 한 3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매년 30개 학교만 돌아가서 5회 10차시 합니다. 그러니까 10회 10차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절별 4월 달부터 작물을 심으면 쭉 한 10월 달 되면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작물을 이제 수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절별로 쭉 이렇게 이제 길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관리자들, 그러니까 담당 교사나 관리자의 인식에 따라서 이 교육 진행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관리자들은 이런 거 학교에 뭐하러 왜 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리자는 어떤 담당 교사는 배추만 심었으면 좋겠다, 상추만 심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 학교 텃밭에 관련된 작물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노작을 통해서 이렇게 애들이 지금 하는 걸 느끼고 배우는 거고 그 흙의 감촉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간혹 학교에 가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쭉 양성 과정을 해보면 배출한 강사들을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미세먼지 활동 강사랑 뭐 찾아간 학교 교육 강사랑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각 가정별로 이렇게 강사 유형이 한 10여 종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배출하고 나면 이분들이 과연 학교 현장이든 사회환경교육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거리가 서면 이분들이 만든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어떤 양성 과정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직접 학교나 현장에 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느냐 그런 걸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미리 합니다. 검토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만이 이 양성 과정을 저희들이 만드는 거지. 그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분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저희들도 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함이 그런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식상에서도 그 식상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지만은 충분히 이것들을 과연 이렇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양성을 하고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또 특히나 요즘 이게 우리 선생님들 현장이니까 직접 학교나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본인이 먼저 이 교육에 대한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급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직접 체험하고 만지는 걸 먼저 좋아하지. 선생님이 앞에서 한 10분 떠들고 나면 애들은 벌써 지쳐갖고,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교 선생님도 그거는 어디 책을 보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우선 급한 거예요. 그동안 머릿속에 있는 걸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로 시간이 다 됐다 해서 제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